자, 자녀에 미치는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프랑스 박스를 모델로 한 생활동반자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박스는 이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동성혼의 대안으로 도입을 했지만 지금은 이성애자들이 선호하는 이성 청년들의 10명 중 9명이 선택하는 제도가 됐고 이로 인해서 혼인율이 급감하고 있고요. 지금 이 통계는 2019년입니다. 녹색의 박스고 검은 실선이 이제 일반 이성혼인데요. 이성 간의 관계죠. 2019년도에 거의 근접했고 지금은 이미 초과를 앞둔, 눈에 앞둔. 그러니까 이제 이성 간의 결혼을 박스가 압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야당의 전 대표가 주장하셨죠. 그러나 실제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박스가 도입되고 나서 직후에 약간 출산율이 급증했지만 현재 2019년, 18년 통계를 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의 효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호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의 출산율은 급증하고 있죠. 아까 김인영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63%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파트너가 아침에 보니까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우리 엄마 파트너도 얼마 전에 바뀌었어. 이게 프랑스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흔한 소재라고 지인이 저한테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인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2004년도에 동성 간의 시민 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019년에 이성으로 확대했고 혼인율은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출산율은 급증하고 있어서 최근 통계는 51%를 넘어섰습니다. 네덜란드도 시민 동반자를 도입하고 나서 계속 혼인을 잠식해가고 있고요. 혼인의 출산율도 42%가 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는 출생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양육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웬디 매닝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거의 기간은 18개월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18개월 지나면 파트너를 교체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혼전 동거를 경험하면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서 파경의 위험이 30%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거가 혼인보다 지속 가능성,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동거를 과연 법제화해야 되는가? 동거 관계가 출생자에게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 동거 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태어난 아이들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 국가 보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국가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가족은 이제 해체하고 출생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죠. 폴 설린스의 교수의 연구도 명확합니다. 동성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과 이성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동성 부모에 자란 아이들이 정신 건강이 2배에서 3배까지 좋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사회 자녀 복지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7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를 보도 여전히 혼인이 시민 결합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해인 의원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완전한 환경인데 또 공동 입양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가 공동 입양을 했는데 1년 반 있다가 헤어지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양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런 보조생식수를 이용해서 출산한 경우, 단독 입양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혈연관계가 없는 생활동반자 또는 입양하지 않은 생활동반자가 출생아를 학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미 외국의 연구, 앨리스 L. 헤이즈의 연구가 나와 있고요. 제 발제문 71페이지에 이 논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로 미국 사례 소개를 해드리면요. 실제 사례인데요. 레즈비언 커플이 시민결합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생식수를 이용해서 한 파트너가 출산을 했죠. 그런데 이 파트너가 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탈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결합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출생아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시민결합도 동성 결혼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파트너라도 면접 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동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 자녀가 이전 파트너의 레즈비언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생모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유일한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인 양육권을 가져야 된다. 했지만은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 그 파트너한테 아이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이 생모의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A를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했지만 결국 패소한 생모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해외로의 도피였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를 도피했죠.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이 도피를 도와준 목사 선교사를 고소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끝에 18세에 성인이 됐을 때, 출산해가 18세 성인이 됐을 때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때 이 생모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동 납치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로 갔는데 아동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의 시사점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동성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법제화시킬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동성혼이나 동성생활자 관계를 합법화하는 것은 입법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거의 됐는데요. 혼인가족보호법 제정 필요성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36조 1항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법 밖의 다수 의견도 동성혼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법원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서관이고요. 온라인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 가보면은 법서, 법학 서적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법학 도서관에 있는 전자책 중에 헌법 교과서 중에서 온라인 책 중에서 7권이 동성혼을 우리나라에서 합법화 가능하다. 현행 헌법화에서도 동성혼이 가능하고 현행 헌법화에서도 이것은 동성혼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헌법 교과서 7권이 법원 도서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혼은 안 된다. 우리 현행 헌법은 동성혼을 배제하고 있다는 교과서는 단 2권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교과서를 보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또 생식 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허가했던 서부지방 판결, 또 인권위의 지속적인 동성혼 지지, 옹호, 합법화 활동, 또 이러한 장애인의 법안 발의.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안을 막는 것만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혼인 및 가족보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인가족보호법은 적극적으로 혼인의 정의를 명시를 하고 또 국가의 이 혼인가족제도 책무, 질서, 헌법질서 유지 책무를 명시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성혼 이후의 결합에 대해서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사법 행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런 예는 미국의 혼인보호법에 입법례가 있습니다. 또한 생식세포의 사적 기증도 심각하기 때문에 기증을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 번을 기증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입법 형제가 증가하고 근친혼이 증가하는 문제. 또 사기 사건, 생식 사기 사건을 해서 우수한 정자라고 속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스펙을 속이는 사기 사건,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재정법을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일단 급한 상태로 민법만을 개정해서 민법의 1부 1조 제의 혼인을 명시하고 동성결합이나 동성혼의 법적 효력을 부여를 금지하는 입법사법 행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만이라도 넣어서 급하게라도 우리는 법안을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여론조사인데요. 생활동반자 법안에 대해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에서 올해 5월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니까 국민의 61.6%가 반대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65.5%가 응답했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18개월밖에 동거가 유지되지 않는데 그런 관계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이런 관계 제도를 만드는 거 아동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나라가 혼인 가족이 많이 위기에 있습니다. 계속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혼인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산율 감소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해체를 예방하고 또 가족을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입법이 절실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동참해 주시고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